재개발 사업은 경매랑 결합됐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네. 상승기 때 집을 샀던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을 겁니다. 경매를 통해서 그런 물건들을 입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면은 당연히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 폭등장에서 갑자기 폭락장으로 온 상황에서는 그런 매물들이 경매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이번 2부에서는 네. 드디어 이제 앞에서 설명해주신 그 방대한 내용들을 어떻게 우리가 투자적으로 접근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들어가기 앞서서 뭐 아까 1부에서도 잠깐 설명을 주시긴 하셨는데 재개발과 재건축의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저희가 쉽게 구분을 지을 수 있을까? 예시를 들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는 주변에 도로나 학교, 공원 이런 것들이 박살나 있는 그래서 이런 것들까지 다 같이 정비해야 되는 사업을 재개발 사업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재건축 사업은 도로나 이런 것들은 잘 정비되어 있지만 이 집 자체가 낡아서 집만 새로 지어야 되는 그런 상황을 재건축이라고 하는데 대부분 분들이 이제 조금 이제 공부하신 분들도 오해를 하시는 게 빌라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은 재개발, 아파트는 재건축 이렇게 알고 계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정도는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빌라나 다세대 주택 밀집 지역도 도로가 잘 정비되어 있으면 재건축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건데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런 빌라 지역들이 주거환경이 안 좋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파트는 재건축, 그 외에 주택들이 밀집한 지역은 재개발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크게 틀리진 않는다. 그러면 투자자 관점에서 딱 재개발, 재건축을 바라볼 때 네네. 어떤 포인트로 봐야지 돈을 벌어다 줄까 이런 거를 판단할 수 있는 노하우나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재개발 재건축은 원주민이 있고 네. 그 원주민들이 들어갈 아파트를 나눠주고 남은 주택을 일반 분양 한마디로 외부에 팔아서 사업성을 확보하는 구조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새로 지어질 집의 수 대비해서 조합원의 수가 적은 곳들이 유리하겠죠. 네. 그리고 그 조합원들이 가져갈 집의 크기도 중요할 거고 150가구를 지을 아파트에서 조합원이 100명이면 50가구 정도 나오는 거잖아요. 근데 이 조합원들이 기존에 살던 집이 32평, 그러니까 전용 84여서 그대로 84를 받는다고 하면은 곧대로 50가구를 분양할 수 있게 되지만 기존에 살던 100명이 12평, 15평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기본적으로 새로 아파트를 지었을 때 30평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은 일반 분양이 없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가장 좋은 단지는 이제 용적률이라고 그러죠. 네. 대지 면적 대비 연면적 합을 용적률이라고 하는데 이 용적률이 낮으면서 기존 조합원들이 넓은 집을 가지고 있는 대지 지분이 큰 그런 단지가 가장 유리하고요. 근데 그런 단지는 정말 손에 꼽을 정도로 귀하고 그 다음이 용적률이 낮으면서 조합원들이 조금 대지 지분을 좀 나눠 가지고 있는 단지. 제일 최악이 이제 용적률이 높고 조합원 대지분도 적고 이런 단지들이 되게 어려운 단지들이죠. 사업성이 없다고 할 수 있는 단지들인 거죠. 네이버 부동산 들어가시면은 그 단지의 용적률이 나와 있습니다. 용적률을. 그리고 그 등기를 떼보시면은 대지에 관한 권리가 몇 평을 가지고 있는지. 그러니까 내가 지금 똑같은 32평인데 옆 단지는 대지 지분이 10평 밖에 안 되는데 나는 12평, 13평을 가지고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이 재개발 재건축이 왜 사업성이 생기느냐? 우리나라에서 대지 지분이 더 넓으니까 여기가 좀 더 비싸게 책정되는 아파트를 많이 보신 적 있나요? 크게 차이가 없거든요. 가격 차이가. 또 노원구의 32평 아파트들은 대부분 비슷한 가격에 형성된다는 겁니다. 근데 따지고 보면 이 집과 이 집의 대지 지분의 차이가 있거든요. 근데 그 차이가 가격 차이가 물론 있긴 있겠지만 크게 차이가 없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좁은 집을 가지고 있었지만은 넓은 집을 가졌을 때 대지 지분은 오히려 더 줄어들지 않습니까? 일반 분양자들이 나눠줘야 되니까. 근데 내 집의 가치는 새로 받는 이 집 크기로 받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엄청난 가격 차이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산이 뻥튀기가 되는 일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렇게 치면 아파트끼리 비교하는 게 아니라 빌라 같은 경우 대지 지분이 훨씬 더 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 사업보다 사업성이 좋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면은 또 재건축 같은 경우는 아파트를 부수고 더 높은 큰 아파트를 짓는 사업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기존에 살던 주민들의 집의 크기가 그리고 대지 지분의 크기가 동일하겠죠. 84에 사는 분들이 다 똑같을 것이고 59에 사는 분들이 다 똑같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관계가 크게 틀어질 게 없어요. 그래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수월한 측면이 있습니다. 반대로 재개발 사업 같은 경우에 단독주택, 대지지분 크게 가지고 있는 분들, 도로만 가지고 있는 분들, 빌라를 또 가지고 있는 분들 이런 분들 이해관계가 너무 다른 거예요.
공평하게 똑같이 이득을 볼 수는 없습니다. 조율해서 네. 최대한 불평등을 줄이는 그 조율이 너무 필요한 사업이라는 네. 거예요. 전체적인 사업성으로 봤을 때는 재개발 사업이 재건축 사업보다 당연히 좋죠. 1, 2층짜리를 30층으로 올리는 것과 그렇죠. 12층, 13층을 30층으로 올리는 거는 사업성에서 차이가 발생할 수밖에 없지만 이 재개발 사업은 그 조율 과정이 필요하고 이 땅을 담보로 가지고 사업비를 대출받아서 사업을 하거든요. 네. 거기에 발생한 이자가 억소리가 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 금융 비용이 계속 들어가는 거예요. 금융 비용이 들어가는 시간을 얼마나 줄이느냐에 관건이 달려있는 겁니다. 얘기 들으면서 제가 질문거리들이 많이 생각나는데 네이버 부동산이나 이런 데 쳐보면 빌라인데 재개발 뭐 몇 구역 이렇게만 설명이 나와 있기도 하고 네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이제 투자를 하면은 제가 뭐 몇 년 뒤에 재개발 요건을 받을 수 있고 뭐 이렇게 되는 건지. 그렇죠. 부동산을 취득하실 때 재개발 내지는 재건축 사업을 통해서 입주권을 받을 수 있는 매물인지 확인을 하셔야 됩니다. 그 확인을 하시는 방법은 권리 산정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이 시점을 기준으로 이후에 하는 것들은 인정을 안 한다. 이게 법률로 박혀 있습니다. 네. 권리 산정 기준을 기준으로 부동산을 취득을 해야겠죠. 근데 이제 기존의 조합원들이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을 내가 사는 거는 네. 조합원 승계라고 해가지고 입주권을 여전히 같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근데 조심해야 되는 게 재개발 지역 같은 경우에는 몇 채씩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5채를 가지고 있는데 5명한테 나눠서 팔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권리 산정 기준일 이전에 그렇게 팔았다면은 이 5분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네. 하지만 권리 산정 기준일 이후에 나도 팔게 되면은 한 사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나머지 현금 청산. 현금 상환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들을 잘 확인을 하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입주권이 나오는 매물인지를 반드시 확인하셔야 되고 한 번 더 불안하니까 계약하실 때 입주권을 전제로 한 매물이고 여기 입주권 나오지 않을 시 특약사항 그런 상황들을 넣어서 안전책을 마련하는 게 중요하죠. 특히 제일 조심하셔야 되는 게 재개발 기대감이 있는 지역에서 대지나 네. 아니면 단독주택을 가지고 있는 분들 있잖아요. 수익을 높여보겠다고 신축 빌라를 짓는 아. 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재개발 입주권 나오니까 사라 라는 분들이 있거든요. 신축 빌라의 건축 승인 1회 권리 상정일이 걸리게 되면은 네. 안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쉽게 말하면 사기가 발생할 수 있는 거죠. 이 신축 빌라 집값이 많이 떨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제 일반 분양을 하고 네. 그리고 분담금이 부과되는 단지들이 몇 개 있거든요. 네. 이 단지들 대부분이 우리 집값 오를 때 그때 사업을 추진했던 단지들입니다. 네. 근데 지금 집값이 떨어지니까 당연히 일반 분양가가 내려가죠. 그러면 수익이 줄어드는 겁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근에 자재값이 급등하면서 공사비가 상당히 올랐습니다. 그러면서 내야 되는 분담금은 늘어나는 거예요. 이중고가 겹치면서 분담금이 어마어마하게 부과되는 상황이 발생을 했는데 초기 단계 기준으로 봤을 때는 저는 지금 이 단지들 보고 재개발 재건축 사업 안 해야겠다라고 생각하실 필요는 없다. 왜냐면은 안 좋을 때는 바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거든요. 필요한 행정 절차들을 추진을 하다 보면은 집값 상승기가 오게 되고 상승기 때 일반 분양을 하고 분담금을 산정하면은 이 수익에 있어가지고 조금 다른 사정을 맞이할 수 있다는 거죠. 단기적 안목이 필요한 거기 때문에 내가 버틸 수만 있으면은 서울내 부동산에서 실패할 확률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면은 분명히 돈을 버신 분도 있지만 이게 잘못 투자해서 손해를 보신 분도 있을 것 같은데 실패 사례나 뭐 이런 게 좀 있을까요? 재개발이 될 줄 알고 가격이 비싸졌을 때 샀다가 또 사정이 너무 어려워지니까 네. 팔 수밖에 없는 상황이 돼서 팔았던 분들 이분들 제외하고는 특히 서울 내에서 서울 내에서. 손해를 보신 분들이 있을까요? 계속 장기 보유를 하시고 부동산 가격이 올랐을 때 파는 분들은 항상 이득을 보는 사업이었다. 그런 건 있겠네요. 내년 내후년의 분위기상 상승장에는 될 줄 알았는데 자재값이 오르고 하면서 좀 무산되고 보유 기간이 더 길어지는 그런 리스크는 있는 거죠. 지금 기본적으로 여러분들이 입주 물량을 잘 보셔야 됩니다. 입주 물량이 2025년 기점으로 바닥을 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게 몇 년 동안 지속이 됩니다. 그리고 이 입주 물량 다시 올라오려 그러면은 7, 8년이 필요해요. 3기 신도시가 7, 8년 뒤에 네. 공급이 되죠. 근데 재개발 재건축 그 전 정부에서는 주민들이 안 하려고 했고 그 전 정부에서는 정부가 막았고 그러니까 찔끔찔끔 입주 물량이 없는 시기가 몇 년간 지속이 된다는 겁니다. 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일단 전세가 오릅니다. 입주 물량이 적기 때문에 네. 전세를 구하려는 사람들은 많아지는데 물량이 없죠. 그럼 전세가가 올라가게 되고 이 전세가가 매매가를 받치게 되는 겁니다. 특히 서울에서 그런 반등이 더 빨리 일어날 것이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사업을 추진한다면은 입주 물량이나 이런 감소로 인해서 앞으로 올라갈 시점이 곧 다가온다.
라는 게 저와 그리고 뭐 저랑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전문가분들의 생각인 거죠. 재개발 사업은 경매랑 결합됐을 때 가장 큰 힘을 발휘합니다. 네. 왜냐하면은 재개발 재건축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주택을 가지고 있는 상태에서 새 아파트로 전환이 되면서 거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바라는 사업이잖아요. 네. 당연히 기존 매물을 저렴하게 사는 게 유리한 세팅을 할 수 있는, 예를 들어서 상승기 때 집을 샀던 분들은 재개발 재건축 추진된다 하더라도 기대 수익이 크지 않을 겁니다. 근데 경매라는 이 시스템은 시세보다 저렴하게 부동산을 취득하는 방법 중에 핵심에 해당하기 때문에 경매를 통해서 그런 물건들을 입수해서 재개발 재건축을 추진한다면은 당연히 기대 수익을 높게 가져갈 수 있는 거죠. 특히 지금 폭등장에서 갑자기 폭락장으로 온 상황에서는 그런 매물들이 경매로 많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전세 세팅을 하고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도 가능하고요. 거기서 재개발을 더 한다면은 장기적으로도 할 수 있는. 부동산 투자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은 내가 얼마나 적극적으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느냐에 달려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내주셨는데 와주셔서 감사드리고 네네. 다음번에 또 강의할 때 모집해서 한번 또 찾아뵙는 걸로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